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매 용어를 좀 볼 건데요. 이 경매 용어가 일반인들도 사실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또 전문가라고 보통 표현하는 사람들도 좀 정확히 모르는 그런 용어들이 상당수 있어요. 경매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서 그 용어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선을 좀 뽑았는데 이 백선은 뭐 제가 뽑았다기보다는 이 대법원에 있는 그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있거든요. 경매 사이트에 이제 용어 설명이 쭉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모아서 좀 여기다 이제 그 집어넣고 또 좀 부족한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100개의 용어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뭐 이제 제가 어떤 풀이를 했다기보다는 우리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뭐 옮겨 적은 거구나. 그래서 좀 신뢰하셔도 괜찮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자, 일단 이제 가등기가 있는데 경매하면서 가등기를 몰라서는 안 돼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등기에 앞서서 하는 예비 등기를 이제 가등기라고 하는데 이 가등기가 정확히 뭐냐? 뭐 이걸 사실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뭐 어떤 장소에서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학문적으로 필요한 그 개념들이기 때문에 경매에서의 가등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보전 가등기라고 부르는 가등기가 있고요. 담보 가등기라고 부르는 가등기가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문제가 좀 되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보전 가등기 같은 경우에 선순위일 때는 여기서 선순위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냐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를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뭐 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나 압류나 가압류나 아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던 권리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우리 그 기준 권리보다 빠를 때에는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전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매각 물권 명세서에 매각으로도 말하자면 소멸되지 않는 권리에 나오는 거라서 이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그런 등기 중에 하나가 가등기고 보전 가등기고 담보 가등기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그 뭐하고 좀 같은 개념이냐면 이제 근저당권하고 유사, 근저당권 유사의 우리 담보 물건이에요. 그래서 얘는 선순위가 됐든 후순위가 됐든 일단은 우리 인수가 되는 게 아니고 소멸, 즉 소재가 되어지는 뭐 이런 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가등기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냐면 갑구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갑구에 뭐 가령 소유권 보전 이렇게 뭐 갑앞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2번으로 가등기가 이렇게 찍히게 되겠고 가등기권자 을인데 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이제 본등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백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마치 식당 예약하면 그 식당 주인이 그 테이블을 이렇게 비워놓고 예약석 이렇게 이제 표시해 놓는 것처럼 해서 나중에 여기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소유권 이전이 왔다고 치죠. 소유권 이전이 왔는데 뭐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렇게 아니 을이 아니고 갑이죠. 현재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에서 병에게로 원인은 경락,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3번 등기가 먼저 됐다 하더라도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2번 가등기권자인 을이 본등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매매 계약을 했었는데 이거를 완결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매매계약 완결권에 의해서 본등기를 딱 치게 되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 지금 갑에서 을로 넘어갔고 여기서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랑 이거랑 서로 둘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3번 등기가 말소가 되어집니다.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경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담보가등기는 별로 위험할 게 없는데 보전가등기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거. 나중에 권리 분석할 때 이거는 파트에서 다시 말씀 드릴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가 있는데 이 가압류는 이제 그 금전채권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을 때 이걸 받을 돈이 있음을 나타내는 어떤
그 보전 처분을 우리 가압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가압류는 이제 보통 기준 권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압류가 빨리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일종의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가압류가 뭐 특별히 그 경매에서 위험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처분은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데 특히 이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처분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처분 금지 가처분 같은 거는 그렇죠.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이 됩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이거 똑같이 한번 아까 우리 가등기처럼 좀 보여드리면 뭐 이런 형태로 오게 됩니다. 소유권 보전이 1번 이제 가압포로 되어 있고 2번 이제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렇게 된 거죠. 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의리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을하고 갑이 소유권에 관한 뭔가 이렇게 합의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처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갑에게서 뭐 병에게로 이렇게 넘겨받았다. 원인은 경락, 경매에서 낙찰. 이랬다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얘가 이제 확정이 되어지는 거냐. 가처분이 아니라 이제 처분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요 3번 등기가 말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하다. 이런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선순위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처분도 그렇고 가등기도 그렇고 이제 번호가 뭐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뭐 가처분이 있거나 물론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아니면 뭐 가등기가 있거나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위험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근저당이 지워지면서 기준 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지워집니다. 이런 것들은 위험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순위일 때, 선순위 보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이런 게 대단히 위험하다. 자, 이제 각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각하가 있고 기각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심리함이 없이 뭐 배척하는 거, 심리함이 없이 배척한다라는 거는 뭔가 이제 흠결이 있어가지고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각하 처리해버리는 개념인데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기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각은 심리를 해보고 심리를 해봤는데 너의 주장이 말하자면 타당하지 않아. 해서 이거는 기각하는 거고 각하는 심리를 안 했는데 왜 각하를 해버리냐면 너의 주장 자체가 불법이야. 너의 주장 자체가 어떤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 뭐 이렇게 해서 배척하는 거를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각하가 되면 참 쪽팔린 거죠. 왜냐면 어떤 형식의 흠결이 있어가지고 배척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돈 들여서 각하를 당하게 되면 이거는 좀 창피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례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업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부동산과에 들어갔는데 이 부동산과가 이제 뭐 하는 곳이냐면 어떤 기업의 보유 사업 같은 것도 이제 관리도 하고 또 이제 뭐 지점이나 영업소 이런 거를 오픈을 하면 이제 부동산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사옥을 매입하든지 아니면 뭐 임차해 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관리하는 뭐 보유 사옥이나 아니면 임차 사옥이 한 200개 정도 이제 제가 관리를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대응을 한다. 뭐 입찰을 한다든가, 뭐 매수 신청을 한다든지, 뭐 배당 요구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경매 일을 좀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때 의정부 지방법원에 있는 이제 빌딩인데 거기 이제 영업소가 하나가 이제 나가 있었었는 있어 의정부 지방법원인데 건물이 이제 한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4층에 제가 이제 몸담고 있던 회사에 영업소가 여기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해놨냐면 전세권을 해놨는데 이게 단독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한 명인 단독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데, 이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세권을 어디에만 딱 설정을 했냐면 4층에만 설정을 딱 한 거예요. 4층에만 전세권을. 근데 이제 선배들이 저가 이제 신입사원이고 모르고 그러니까 서류를 딱 던져주면서, 야, 너 거기 가서 경매 신청하고 와. 예, 경매 신청도 이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러 다녔거든요. 예, 근데 경매 신청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딱 던져주면서 경매 신청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갔다가 뭐 그 6시까지 들어와. 예,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그거 가지고 떨레떨레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선배들이 해놓은 뭐 경매 신청서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소재지만 바꿔가지고 이제 뭐 그것도 작성하고 서류까지 만드는데 1시간 넘게 걸렸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서 뭐 또 우리 경매 신청하려면 또 무슨 뭐 그 송달료도 내야 되고 또 뭐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등록면허서에, 왜냐면 등기부에 들어가니까 뭐 그것도 내야 되고, 또 감정평가 비용도 예납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놓고 접수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4시쯤 돼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고 서울 사무실에 이제 우리 본사까지 들어오는데 6시까지 들어오라 했으니까 이제 그 시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접수는 해줬는데, 며칠 있다가 뭐가 됐냐면 각하가 돼버린 거예요. 네, 각하. 그래서 왜 각하가 됐냐면 제가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를 어떻게 집어넣냐면 건물의 부분에 대한 설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못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경매를 이제 신청을 한 거야. 경매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매 신청서를 잘못 썼다고 하면 이제 각하.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각하됐다 그랬잖아요. 뭐를 각하했냐면 이 신청 자체에서 신청서에 흠결은 없지만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면 안 되는 건이었잖아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각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하 처리가 되면 이제 냈던 비용 같은 거 일부 이제 남은 거 있으면 돌려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뭐 못 돌려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 있는 뭐 이제 과장이나 부장들이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신입사원인 저를 불러서, 야, 너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놈이 경매를 뭐 각하를 당하고 오냐, 쪽팔리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신청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 말하자면 판결을 받아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경매를 집어넣는, 그러니까 이게 그 임의경매 형태로 이제 집어넣은 건데, 전세권도 이제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으니까 이거는 임의경매를 때렸다 죽여도 때려 죽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4층에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서 이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야만 건물 전체랑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집어넣고, 근데 4층에 이제 우리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으니까 건물 전체에 대한 우선 면제권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면제권은 있을 수 있는데 이 4층만 전세권 잡아놓고 말하자면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 신청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각하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얘기긴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런 어떤 그 창피도 하지만 또 윗사람한테 깨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엄청 해야 되겠구나. 아무튼 그래서 되게 또 이것 때문에 또 속도 좀 끓고 뭐 결국에 또 막 심할서도 쓰고 뭐, 왜냐면 선배들이 저를 이제 괴롭히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입사한 이제 3년 차 이렇게 돼서 막 대리 달고 뭐 이럴 때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뭐 이런 것들 막 던져주면서 이거 해결하라고 뭐 저도 똑같이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신입사원 때 선배들이 왜 그랬는지를 제가 이제 선배가 되니까 그런 그 심보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었고, 감정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감정평가사를 말하는 건데, 이 보통 이제 이 감정평가사들이 법원에서 말하자면 명령을 받아요. 감정인한테 뭐라고 명령을 받으냐면 감정평가라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평가액을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인이 감정평가사죠. 법원에다가 감정평가 보고서를 써내는데, 이 보고서상에
이 감정평가액이 이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법원은 이걸 가지고 우리 최저 매각가 이거를 이제 정하기도 하고 이게 형편없이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다. 그러면 재감정하라라고 재감정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똑바로 안 해? 뭐 다시 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강제경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경매는 그 판결문 같은 거 이걸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경매를 집어내는 거를 강제경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거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제집행은 이제 경매 같은 거를 통칭해서 뭐 경매든 뭐 공매든 특히 이제 압류해가지고 하는 공매 뭐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강제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력구제가 채권자가 스스로 내가 팔아가지고 내 채권에 만족할게 이게 금지가 되니까 이거는 법원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이제 법원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민사 집행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민사 집행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여기는 이제 그 채무명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명의를 그 집행권원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 집행권원, 채무명의 이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개별 매각, 뭐 분할 경매 뭐 이렇게 있는데 예를 하나 좀 들자면 요 개별 매각 요건 좀 중요한 용어. 제가 중요한 용어는 몇 개 좀 별표를 좀 해드릴 건데 채무자가 이런 건물, 이런 건물, 이런 건물 이렇게 건물 3개가 있어요. 채무자가 근데 이걸 채권자가 경매를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다 팔아주세요. 이렇게 다 이제 팔아달라고 이제 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거는 가령 뭐 서울에 있고 얘는 부산에 있고 얘는 뭐 대전에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각각 위치도 다르지만 이게 뭐 어떤 조건도 다 다른 우리 부동산들인데 이거를 일괄로 경매를 하게 되면 이건 필요한데 이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이건 필요한데 얘네들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개별 매각을 하는 것이 개별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은 맥락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맥락으로 접근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토지랑 건물이 있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거 우리 건물도 값, 그 토지도 값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또 역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2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토지라는 부동산과 건물이라는 부동산.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토지하고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괄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한 번에 파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일괄 매각을 하는 것이 예외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결정. 이 경매 개시 결정은 이제 압류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요. 경매 개시 결정.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곧 압류가 되는데 이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2가지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아니면 그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빨리 되거나 이게 빨리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되면 해당 부동산은 압류가 된 거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 경매 개시 결정 관련해서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 경매 개시 결정일을 요 날이 이제 그 어떤 개시 결정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그러니까 통지가 이미 됐거나 아니면 등기부에 기재가 됐거나 개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예컨대 이쪽에 그 대항 요건을 갖춘 거하고 이쪽에 대항 요건을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춘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됩니다.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고, 요때 대항 요건을 개시결정 이후에 갖췄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많이 이제 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전에 소위 이제 그 대항 요건을 갖춘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은 대항력이 있고요. 만약에 이 이후에 점유를 개시했다, 일종의 대항 요건인데 했다 그러면 유치권이 우리 경락인에게,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거나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개시결정 전에 말하자면 그 뭡니까,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기재된 권리면 얘네들은 당연 권리, 당연 배당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배당을 해주는 자들이 되고, 개시결정 이후에 말하자면 등기가 된 권리들이다. 그러니까 개시결정 이후에도 뭐 가압류나 저당권이라는 거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당연 배당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 배당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배당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자면 개시결정 전에 들어가는 이제 등기가 돼 있는 저당권, 그러면 당연 배당이고, 개시결정 이후에 들어간 저당권은 신청 배당이니까 배당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만 배당을 해주는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시결정과 관련해서 요거 1번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당연 배당이다 뭐 혹은 신청 배당이다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개시결정 좌우로 본다면 요거 기초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경매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항목들이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공가주간 공모소에 대한 최고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조세 관청에 뭐 세무서나 우리 시군구 지방세 관리하는 뭐 이런 데에다가 그 최고를 합니다. 이게 뭐라고 최고하냐면, 야 너네들 세금 받을 거 있어? 그럼 세금 받을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세금 배당해 줄게. 뭐 이런 최고를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국가나 지자체 이런 데서 이 최고에 응해서 이제 우리 그 뭡니까, 배당 요구, 그러니까 권리 신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말하자면 그 통지를 해주는 거죠. 이러저러해서 우리 국세 받을 게 있어라고 통지해주면 배당을 이렇게 해줄 거고, 배당을 해줄 거고, 이거 통지 자체를 안 해주면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자체는 이제 권리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 그러면 배당 자체를 아예 안 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공동경매가 있는데 이 공동경매는 여러 사람이 같이 경매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를 신청을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시간차를 뒀는데 이거를 같이 묶어가지고 병합사건이라고 하는데 병합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중경매는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인데, 실무에서는 뭐 공동경매 이런 거는 뭐 거의 없는 일이고요. 공동입찰은 2명 이상이 같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출자해서 입찰 들어가는 건데, 옛날에는 이거를 허가를 받아서 공동입찰을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공동입찰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공동입찰이 가능하고요. 이 공동저당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뭐 동시배당, 이시배당 이거 이제 그 권리 분석할 때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예요. 물건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다. 편의상 A, B, C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은행이 이 담보를 어디에다가 이제 저당을 잡냐면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 그러면 요 세 개의 물건이 이제 공동 저당이 잡힌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서는 한 번에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 각각 개별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해서 배당을 같이 해주면 동시 배당이 되고, 팔린 순서대로 배당을 해주게 되면 이거를 이시배당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민법 공부하실 때 아마 배워보셨을 겁니다. 동시배당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저당 물건을 경매에 집어넣었을 때 같이 팔아서 같이 주는 거 이렇게 안분해서 같이 안분 배당을 하는 거를 동시배당이라고 하고, 이시배당은 팔린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 이시배당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권리분석 파트에서 이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하게 됐을 때 유리하고 불리한 경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유불리가 이제 생기게 되면 미리 배당표를 작성을 해서 나는 이렇게 배당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뭐 동시배당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시배당으로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경매에서는요. 예컨대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해달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신청서를 송달을 해요. 이게 송달한다는 건 그 사람한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서 자체가 채무자한테 송달을 합니다. 채무자도 알기는 알아야 되니까 어떤 채무자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돈이 있는데 그냥 기분 나빠서 안 갚고 있었다. 그러면 이 경매 신청서 들어오면 안 갚았더니 경매 들어간다. 그럼 갚아야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몰라서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채무자한테 이제 송달을 하고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이 채무자가 이 집에 안 살거나 일부러 안 받거나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송달을 하잖아요. 이제 이걸 법원에서 신청을 받으면 법원에서는 채무자한테 이제 송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요. 이게 이제 반려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거나 부재, 안 살거나 아니면 얘가 안 받거나 이러면 반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가 재송달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재송달을 해주세요. 대신 야간에 우리 송달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야간 특별 송달이라는 걸 해요. 야간 특별 송달. 이 야간 특별 송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편 집배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야간에 그렇게 일 안 하시니까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법원에 이제 집행관한테 보내는 거야. 그 경매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원 시켜가지고 야간 새벽 3시에 뭐 우리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복근무 같은 거 하고 있다가 그 집에 막 늦게 딱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잽싸게 들어가서 문 두드리고 이제 뭐 이만저만 해가지고 우리 야간 특별 송달 나왔으니까 이거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달하는 게 야간 특별 송달인데, 이것도 만약에 그 여의치 않다. 얘면 또 다시 반려가 되면 송달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채무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 경매 신청을 이제 그 진행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탄원서 같은 걸 내는 거야. 이 채권자가 이만저만해서 이만저만 하니까 이거는 뭐 채무자 송달이 안 되고 야간 특별로 해도 안 되니 그냥 공시송달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야. 공시송달이라는 게 뭐냐면 그 법원 게시판에다가 그 경매 게시 결정문, 뭐 경매 신청서 이런 거를 게시를 해요. 게시.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고요. 요 게시를 보통 뭐 이제 뭐 그 한 뭐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이렇게 게시를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혹시 네가 이걸 보면 나한테 언제든지 와. 그래서 나라는 게 누구냐면 법원 여기 경매 게시 결정한 담당 판사한테 오면 내가 이 결정문이랑 경매 신청서 내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게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해서 이 기간을 기다려 봤더니 이제 어떤 뭐 사람이 오질 않았다. 그러면 얘가 일부러 이제 안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그 공시송달을 보통 송달을 했는데 안 받았어. 야간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안 받았어. 그럼 이제 세 번째가 공시송달을 하는데 판사마다 좀 달라. 이거를 받아주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안 받아주는 판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시송달 같은 경우가 보통 은행 같은 어떤 뭐 좀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받아주는 편인데, 개인이 신청을 한다거나 이러면 거의 받아주질 않아.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외국으로 뭐 이렇게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받아준다면. 근데 이걸 받아줬다라는 얘기는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위험하냐면 이 경매 절차에 어떤 흠결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어떤 경우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컨대 이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얘가 가짜의 어떤 이제 위조 변조한 어떤 거래량 설정을 한 걸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고 이제 채무자 송달을 했는데 채무자는 그동안에 외국에 이제 외항선을 타고 고기 잡으러 가던 거야. 근데 이게 근저당이 원래 설정이 된 게 아니고 가짜로 설정을 이렇게 위조 변조해가지고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외국에 이제 고기잡이 어선 타고 외항선 타고서 한 2년 있다가 왔는데 공시송달을 해가지고 다 팔려버렸네. 내 집은 어디 갔나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 외국에 나갔던 원래 소유자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건 무효다라고 해서 경매 신청한 것 자체부터 이게 무효라고 만약에 해버리면 무효, 경매도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시송달이 된 물건은 웬만하면 좀 안 들어가는 게 좋다,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분 소유권이 있는데 이게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집합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은 4개 층이면 각 층마다 소유자가 다른 이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구분 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집합 건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의 소유자들이 소유하는 형태를 구분 소유라고 하죠. 구분 소유. 그래서 이런 구분 소유권이 되어지면 여기 1층만 경매 집어넣는다든가 자기가 소유하는 독립한 어떤 부분만 경매를 집어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과잉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물건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채권자가 이 3가지 물건에 전부 담보를 잡았는데 받아야 될 돈은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이게 3개를 싹 다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1,0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잉 매각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잉 매각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만 이거 A라고 하면 A, B, C 있으면 A만 진행한다. 그러니까 경매를 집어넣으시는 권리는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과잉 매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만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교부 청구가 있는데 이 교부 청구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나한테도 돈 좀 줘 이거를 국가나 지자체가 법원에다가 하는 이런 형태고요. 이제 보통 조세 채권이 있으니 권리 신고를 하는 거지. 내가 세금 못 받은 거 있으니까 나한테도 줘. 그러니까 이 교부 청구는 일반 사인이 하는 배당 요구하고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국가나 법원이 이걸 이제 신청을 하면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제 그대로 이제 배당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우리 조세 채권은 우선 면제의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선배당 받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죠. 기각이 된다. 아까 우리 기각하고 각하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그랬고요. 각하는 심리함이 없는 이런 형태고 기각은 심리를 해봤는데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각하고 각하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기간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민사집행법의 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등기로 입찰표를 집에서 작성을 해가지고요. 송부하는 이런 방식인데 요게 얼마 전까지 이 기간 입찰을 했던 우리 서울의 서부지방법원이 이걸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걸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법원이 다 기일 입찰 형태로 하고요. 기간 입찰은 이제 규정만 있고 우리 실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고 불편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따로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